안녕하세요. LTK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요, 드디어 스페셜 미적분학 3강이 드디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3강에서는요, 저번 시간에 2강에서는 미적분학의 유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은 그 유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발전 과정과 그 다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까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강에서는요, 바로 미적분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차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목차 보시면,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챕터 1입니다. 미적분학의 발전 과정이고요. 일단 미적분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일단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자, 이제 시대별로 한번 미적분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시대별, 그래서 첫 번째 고대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세, 근대,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활약을 했고 그 수학자가 그 다음 어떻게 공헌을 했는지까지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적분학으로 인해서 의의가 있었겠죠. 그 의의가 무엇인지 함께 챕터 3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의 의의, 즉 첫 번째로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함수와 공간에 대한 의의가 있대요. 그것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래 하던 대로 스피드 퀴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스천인데요. 자, 중세시대에는 프랑스의 수학자 마다바와 케랄라 학파가 지금 미적분학을 위한 많은 요소들을 기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OX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자, 이거 문제 맞추시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여기가 틀렸어요. 프랑스의 수학자가 아니라 인도의 수학자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중세시대에는 인도의 수학자 마다바와 케랄라 학파가 미적분학을 위한 많은 요소들을 기술하였다. 이렇게 적으시면 맞겠죠. 자, 그럼 마다바와 케랄라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바와 케랄라라는 것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학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수학자를 살고 있는 주를 바탕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마다바주, 케랄라주였는데 마다바 학파, 케랄라 학파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마다바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바주는요, 지금 요르단 서부에 있대요. 어쨌든 다 인도에 있는 거예요. 위치한 주도는 마다바이며 면적은 이렇게 크대요. 2008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35,890명, 2005년 기준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발카죽, 동쪽으로는 암만주와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카라크주, 서쪽으로는 사해와 인접해 있다. 사해는 그냥 바다 이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케랄라주는 무엇일까? 자, 케랄라주는요, 인도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연방주래요. 문화적, 인종적으로 드라비다족에 속하는 남인도 4개 중에 하나이며 주도는 티르바난타푸람이다.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냥 읽는 거예요. 케랄라라는 이름은 옛날 이 지역에 존재하던 왕국인 체라에서 따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중세시대에는 인도의 수학자 뭐 이런 학파들이 미적분을 위해서 많이 공헌을 했구나.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챕터 1입니다. 미적분학의 발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적분이 미분보다 먼저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볼게요. 적분의 발견입니다.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적분이라는 것은요, 일단 고대 그리스부터 사용을 해왔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우리가 정해진 도형들은 다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함수처럼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이렇게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이런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런 궁금증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그게 적분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뉴턴이 그게 적분인지 새롭게 알고 적분이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발전했냐면 결국 도형의 면적이나 최적, 호의 길이를 구하는 등의 그쵸? 적분이 합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합의 과정을 구하는데 적분이 사용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미분의 발견입니다. 미분의 발견 저번에 했었죠. 뉴턴이
1671년 유율법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별량으로부터 유율을 구할 때 지금 미분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유율은 뭐예요? 별량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그 량을 비율을 유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미분이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현대에서 극대화 극소, 그쵸? 곡선과 접선, 곡선의 접선, 변곡점 두 번 미분하면 구할 수 있죠. 갑자기 곡선의 모양이 바뀔 때의 점을 얘기하죠. 변곡점은 그 등을 구할 때 사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적분과 미분 처음에는 몇 관계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미분과 적분의 역관계, 서로 반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챕터 2로 넘어가서 함께 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챕터 2는요, 미적분학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시대별로 역사를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첫 번째, 고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미적분학이 되겠죠. 자, 고대의 미적분학, 적분을 이끌어가기 위한 아이디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적분은 미분보다 먼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고대 그리스부터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대의 미적분학에서는 미분은 나오지 않고 적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요, 일단 수학적이지가 않았어요.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스크바 수학 파피루스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책이에요. 어쨌든 모스크바 수학 파피루스가 부피 계산법이라는 것을 지금 담고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적분은 합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넓이, 부피, 최적 이런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적분의 목표 중 하나인 거죠. 부피 계산법이. 그래서 적분의 목표 중 하나인 부피 계산법이 들어있긴 했지만 설명이 부족했고요. 몇 가지 틀렸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랬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크니도스의 에우독소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에우독소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볼게요. 기원전 4세기의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천문학자로 플라톤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저서들은 소실되었지만 일부 단편들이 히파르코스의 천문학에 대한 아라토스의 시에 대한 논평 속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비티니아의 테오도시우스의 중요한 저서 구면기하학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그쵸, 중요합니다. 에오독소스의 저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자세한 설명을 위해 제가 갖고 온 것 뿐입니다. 자, 크니도스의 에우독소스를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되게 적분과 유사합니다. 득한의 계량과 유사한 문제의 철저 검토법이라는 것을 활용을 했대요.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가 발견적 교수법이라는 것을 지금 창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적분과 비슷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창조를 했대요. 뭐 이런 활동을 했다 라고만 짚고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중국에서 특이하죠. 중국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유희라는 사람이 3세기에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그쵸? 적분이 넓이, 최적을 구하기 위해 사용이 됐으니까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과 비슷한 코니도스의 에우독소스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쵸? 말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세의 미적분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고대의 미적분학 한번 정리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대는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고대는 적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어난 행동들을 다룬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중세의 미적분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의 미적분학 볼게요. 자, 중세의 미적분학에서는 인도에서 미적분학의 기초가 다져집니다. 중세는 이제 아까는 그쵸, 적분 기준으로 했었다면 이제 장소 중심으로 본다면 인도에서 이제 기초가 다져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도 중심으로 갈 건데 보세요. 14세기 인도 수학자 마다바 케랄라 학파가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쓰진 않았습니다. 이 학파들이 뭘 발견했냐면 테일러 급수, 무한급수의 근사법, 수렴에 관한 적분 판정법, 미분의 초기 형태, 비선형 방정식의 풀이, 곡선의 아랫부분이 차지하는 넓이가 적분값과 같다. 뭐 이런 거를 발견했다는데 이 자세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미적분학에 관련된 것들을 인도에서 수학자들이 발견했구나.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미적분을 위한 많은 요소들을 기술을 했구나. 중세시대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세시대에서는 뭘 알 수 있냐고요? 인도에서 미적분학의 기초가 탄생을 했고 그것이 발전이 되었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근대의 미적분학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근대 미적분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에는요, 생각보다 수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이 많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페르마가 있습니다. 우리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책 읽어보셨나요? 그 책에서 나오는 페르마 맞습니다. 무한소 오차항이 있어도 등호가 성립한다. 이건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아데퀄리티 개념 뭐 이런 것을 지금 발명을 했대요. 근데 요게 지금 미적분학이랑 관련이 있나 봐요. 이렇게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요. 근데 존 월리스, 아이작 베로 얘기했었죠, 이거. 요 두 사람들은 제가 저번 2강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미분, 유율법을 발견하는데 지금 뉴턴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그레고리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 그게 바로 1670년경. 시기는 딱 맞죠? 그쵸? 1671년에 뉴턴이 유율법을 창조했잖아요. 70년 바로 앞이잖아요. 그쵸? 시기까지 딱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은요, 수리물리학 문제를 풀 때 자기 스스로 풀어봤나봐요. 사용한 이상형 형태의 우리 알고 있는 곱미분법, 고배미분법, 연쇄법칙, 고궤도 미분계수, 테일러급수, 해석함수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이것들을 공개를 했다. 그 다음에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거론한 행성의 운동, 이렇게 과학에서도 지금 활용을 했나봐요. 회전하는 유체 표면의 모양, 주구의 편편도 등을 풀 때 미적분을 사용했다. 아, 지금 뉴턴은 뭐예요?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지금 미적분학을 응용을 했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미적분과 함께 함수의 급수를 원래는 그쵸, 좀 작은 범위였는데 실수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켰나봐요. 이렇게까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판을 하진 않았대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뉴턴의 성격상 매우 신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다 알아내지 않았다면 난 출판하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성격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출판하지 않았고요. 무한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다루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려운 학문이었기 때문에 평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 학문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 다음에 라이프니츠가 나올 겁니다. 라이프니츠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라이프니츠는 뉴턴과 손을 잡긴 했지만 나중에 좀 뉴턴과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 살펴볼게요.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라고 하는데요. 저번에 사진들은 다 보셨죠? 2강에서 무한소 미적분으로 체계화를 시켰답니다. 아까 그거 배웠던 유율법을요,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소를 다루는 규칙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런 업적들도 많이 남겼구나 생각해주세요. 2궤도 이상의 미분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고배미분법, 그리고 연쇄법칙을 미분과 적분의 형태로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라이프니츠는 뉴턴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막 전화도 하고 주고받으면서 미적분에 대해 연구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뉴턴과의 관계가 틀어진 지금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라이프니츠가 뉴턴과 상의도 없이 자기가 먼저 만들었다고 미적분학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의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뉴턴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던 아이디어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뉴턴은 말도 없이 이렇게 상의도 없이 막 발표를 했고 자기가 라이프니츠가 자기의 아이디어 권리 주장하는데 막 돌 수밖에 없겠죠. 그쵸? 따라서 뉴턴이 왕립학회에서 공유한 미적분학의 뉴트를 훔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사실적으로 뉴턴이 라이프니츠보다 지위가 엄청 높았어요. 따라서 사람들 또한 뉴턴 쪽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뉴턴의 권리를 인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는 표절로 표절이 처리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현대에는 라이프니츠가 독립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본다면 근대 이후로는 여러 수학자들이 미적분학에 공헌을 했구나,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대로 지금 시대가 넘어갈수록 미적분학에 진짜 많은 수학자들이 공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챕터 3 미적분학의 의의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챕터 3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적 의의. 자, 먼저 보시면 미적분학 이전의 수학이에요. 자, 의의가 뭐겠어요? 미적분학은 일단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죠. 미분 같은 경우도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즉, 변화하는 양을 따지는 건데, 자, 미적분학 이전에는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계의 세계보다는 어떤 게 컸다고요? 불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관념의 세계를 다뤘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적분학으로 넘어오면서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수학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진짜 현실로 볼 수 있는 세계를 다루게 되었다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서양 과학 발전의 공헌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함수와 공간에 대한 의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인데요. 얘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지금 과정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함수와 공간의 대응관계, 경로 무관성을 보여준다. 이 미적분학을 통해서 함수와 공간의 이런 것들, 대응관계, 경로 무관성을 보여줬나봐요. 이렇게 새로운 미적분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구나 라는 의의까지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함께 복습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인데요. 뉴턴이 발견한 미적분학은 당시 평이 매우 좋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정답은 일단 X고요. X인 이유는 그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적분학은 변화하는 양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근데 미적분학 이전까지는 그쵸, 그런 게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냥 불변하는 세계를 다뤘기 때문에 여기때까지는 아직 어색한 거죠. 한마디로 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무한소 해석학은 평이 매우 좋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호평이 아니라 혹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근대의 미적분학의 발전에 공헌한 수학자로 현대가 되면서 그 업적을 인정받은 수학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쵸? 정답은 라이프니츠입니다. 아까 방금 설명을 했었는데요. 라이프니츠는 먼저 뭘 했었어요? 미적분학을 발표를 했죠. 뉴턴과 상의 없이. 그래서 뉴턴이 화난 거죠. 그래서 뉴턴이 표절을 주장했죠. 따라서 라이프니츠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표절 처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현대가 되면서 그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3번이 좀 쉽죠? 미적분학의 역사적 의의를 물어보라고 있는데요. 뭐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변화를 다루는 거죠.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 생겨나게 되었고, 두 번째로 그를 통해서 서양 과학을 발전시켰구나 라는 것까지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미적분학 3강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적분학의 발전 과정 유래, 역사는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2주 뒤에 또 업로드가 될 건데요. 그때는 이제 미적분학이 어디 활용되는지 그 활용 파트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